자, 어서 들버리자. 시끄럽군. 여긴 싸울 곳이 아니야. 겁쟁이. 좋아, 받아주지. 낯선 도시. 청성문을 떠난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 윤서아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름 없는 곳에는 기억도 없고 기억이 없는 곳에서는 과거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 도시는 생각보다 컸다.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 그 무관심이 윤서아에게는 안전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청성문의 생존자를 찾는 혈사료의 눈길이 여기까지는 닿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돈이 없었다. 청성문을 떠날 때 챙긴 것이라곤 검과 낡은 옷 한 벌뿐이었고 나흘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배가 고팠다. 5년 전 청성문 앞에 쓰러졌을 때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는 사부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윤서아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으며 해는 여전히 떠오르고 있었다. 청성문이 사라진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그저 돌아가고 있었다.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윤서아는 중얼거렸다. 복순이 강해지는 것이니 하는 생각은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우선은 살아야 했다. 먹어야 했고 잠잘 곳이 필요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객잔의 주인. 해가 기울 무렵 윤서아는 취용각이라는 낡은 객잔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건물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드나들고 있었고 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다. 윤서아는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객잔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다. 낮은 천장 아래로 나무 탁자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손님들이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고 있었다. 구석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두 사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밑바닥 객잔의 풍경이었다. 카운터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수염을 기른 얼굴은 무표정했고 깊은 주름이 눈가에 파여 있었다. 그는 윤서아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잔을 닦기 시작했다. 윤서아가 입을 열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계속 잔을 닦으며 무뚝뚝하게 물었다. 이름은? 윤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윤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름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이군. 예. 쫓기고 있나?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남자는 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장철산이다. 이 객잔의 주인이고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왜 쫓기든 나는 관심 없다. 하지만 일은 해야 한다. 제대로 묵묵히 문제없이.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하루 3끼와 잠자리다. 돈은 없다. 괜찮습니다. 장철사는 잠시 윤서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뒤편 창고를 치워라. 그리고 부엌에 가서 소연을 찾아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윤서아의 객잔 생활이 시작되었다. 부엌은 객잔 뒤편에 있었다. 연기가 자욱했고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소녀 하나가 허리를 굽힌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기, 윤서아가 말을 걸었다. 소연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소녀가 고개를 돌렸다. 16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몸은 그보다 어려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 여윈 얼굴, 그러나 눈만은 또렷하고 밝았다. 그녀는 손을 닦으며 웃었다.
제가 소연이에요. 새로 오신 거예요? 밝은 목소리였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 주인님께서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장 주인님이 사람을 고용하시다니 처음인데. 소연은 신기한 듯 윤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쫓기는 것 같은 눈빛이네요. 뭐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렇긴 하지만요. 윤서아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은 씩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다. 괜찮아요. 저도 쫓기는 건 아니지만 갈 곳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장 주인님도 저도 그리고 이제 당신도요. 소연은 윤서아를 부엌구석으로 데려가 쌓여있는 그릇들을 가리켰다. 일단 이거부터 씻어요. 물은 저기 항아리에 있고 수건은 여기 걸려 있어요. 다 씻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다음 일 알려줄게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손에 물이 닿자 차가웠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이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연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객잔의 규칙, 손님들 중 조심해야 할 사람, 장철산이 싫어하는 것들, 부엌 일의 요령 같은 것들이었다. 윤서아는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다. 마치 침묵이 두렵기라도 한 것처럼. 저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소연이 말했다. 가족은 다 잃었어요. 역병 때문에요. 그 후로 여기저기 떠돌다가 장 주인님이 걷어주셨어요. 장 주인님은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이 봐서 지친 사람이에요. 윤서아는 손을 멈추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당신도 많이 잃었죠?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장 주인님이 그러는데 이 객잔은 쉬어가는 곳이래요.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지만 다음 곳으로 갈 힘을 얻을 수는 있는 곳이요. 한 달이 흘렀다. 윤서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객잔을 청소했고 설거지를 했으며 손님들이 부르면 술과 음식을 날랐다. 밤에는 창고 한 구석에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잤다. 침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돗자리와 얇은 이불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었고 바람을 막아주었다. 객잔에 오는 손님들은 다양했다. 대부분은 하급 무인들이거나 떠돌이 상인들이었다. 가끔은 도박꾼이나 남의 눈을 피해 다니는 듯한 수상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장철산의 객잔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싸우지 않고 묻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 규칙을 어기는 자는 장철산이 직접 내쫓았다. 한 번은 취한 사내 둘이 객잔 안에서 칼을 뽑은 적이 있었다. 윤서아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장철산이 카운터에서 나와 두 사내 사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 손으로 한 사내의 손목을 잡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물건을 짚듯이. 밖에서 해라.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칼을 거두고 비틀거리며 나갔다. 다른 사내도 마찬가지였다. 장철사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을 닦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서아는 장철산에게 물었다. 주인님도 무인이셨습니까? 장철사는 손을 멈추고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옛날 이야기다. 어떤 문파에 계셨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장철사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강호는 생각보다 더럽다. 그가 말했다. 정인이 협인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짓이다. 결국 남는 건 권력과 이익뿐이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죽인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래서 떠나셨군요. 도망쳤다. 장철산이 정정했다. 떠난 게 아니라 도망친 거다. 맞서 싸울 용기도 없었고 바꿀 힘도 없었으니까.
윤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철사는 다시 잔을 들었다. 너도 도망치고 있지? 예. 복수라도 생각하고 있나? 윤서아는 움찔했다. 장철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눈빛을 보면 안다.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말해두겠다. 복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강해지는 것도 적을 찾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복수하는 것도 모두 어렵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나처럼 도망친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것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장철사는 잠시 윤서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럼 열심히 해라. 딴 이객잔에 폐를 끼치지는 마라. 여기서는 평범한 일꾼일 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서아는 창고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장철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복수는 어렵다. 대부분은 포기하거나 죽는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청성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형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타는 청성문이 떠올랐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 윤서아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백이의 무인.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객잔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다. 흰옷을 입은 남자였다. 35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날씬한 체격이었지만 움직임에서 무인의 기품이 느껴졌다. 긴 흑발을 뒤로 묶었고 허리에는 세련된 검을 차고 있었다. 객잔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몇몇 손님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나머지는 술잔만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다. 윤서아도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저 남자는 달랐다. 지금까지 본 어떤 무인과도 달랐다.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술 한 병과 간단한 안주. 윤서아가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받았다. 윤서아는 물러나려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실례지만 어느 문파 출신이십니까?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눈빛이 윤서아를 훑었다. 윤서아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다. 그 눈빛만으로도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백학문. 남자가 짧게 답했다. 더 물을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서아는 황급히 물러났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백학문. 들어본 적은 있었다. 중국 문파 중에서도 검법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아마도 상당한 실력자일 것이다. 윤서아는 멀찌감치서 남자를 관찰했다. 술을 마시는 모습조차 우아했다. 잔을 드는 손, 술을 삼키는 목의 움직임,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었다. 저것이 진짜 무인의 모습인가? 윤서아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다. 초라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객잔 문이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백무진. 드디어 찾았다. 3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모두 검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객잔 안의 손님들이 재빨리 구석으로 물러났다. 백무진이라고 불린 남자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다시 왔군. 이번엔 도망칠 생각 마라. 우리 사형의 원수를 갚겠다. 내가 너희 사형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다. 먼저 덤빈 것은 그쪽이었고. 거짓말. 사형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백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귀찮다는 듯이. 그럼 어쩔 수 없군. 그의 손이 검 손잡이에 닿았다. 그 순간 윤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검을 뽑지도 않았는데, 그저 손을 대었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졌다. 날카로운 차갑고 살기 어린 무언가가 객잔을 가득 채웠다. 새 사내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백무진의 검이 번쩍였다. 윤서아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너무 빨랐다. 하얀 성광 같은 것이 3번 지나갔고 새 사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죽지는 않았다. 검은 각각의 손목만을 정확히 베어 무기를 들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목을 벤다. 백무진은 검을 거두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저것이 진짜 무인이었다. 저것이 강함이었다. 저 정도가 되어야 혈사루와 맞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절망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묘한 갈망도 일었다. 저렇게 되고 싶었다. 저렇게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백무진은 얼마 후 객잔을 나갔다. 윤서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흰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고 그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러운가? 옆에서 장철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럽습니다. 저 정도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모르겠습니다. 평생이다. 장철산이 말했다. 그리고 재능도 있어야 하고 기회도 있어야 하며 운도 따라야 한다. 내게 그 모든 게 있을 것 같나? 윤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현실을 봐라. 장철산이 말했다. 복수 같은 건 꿈에 불과하다. 차라리 여기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 말에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철산에게 반박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장철산은 잠시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각자 다르다. 나에게는 이것이 삶이다. 내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 추적의 그림자. 석 달째가 되던 날 윤서아는 시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그들을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기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혈사루였다. 윤서아는 재빨리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인가? 자신을 찾아온 것인가? 벽에 바짝 붙어 윤서아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청성문의 생존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색하라. 루주의 명령이다.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일은 끝나지 않는다. 윤서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어디에 있든 끝까지 찾아낼 작정이었다. 이 도시도 수색했습니까? 예. 하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하라. 그들이 멀어졌다. 윤서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려웠다.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깨달았다. 도망칠 수 없다. 어디로 가든 얼마나 숨든 그들은 계속 쫓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숨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맞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소연의 위기. 넉 달째 되던 날 밤 객잔에 문제가 생겼다. 마적단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5명이었고 모두 술에 취해 있었으며 무기를 들고 있었다. 주인 나와.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마두령이라고 불리는 자였다. 장철산이 카운터에서 나왔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일이냐? 보호비를 내라. 이 근처는 우리 구역이다. 거절한다. 마두령이 비웃었다. 거절? 감히? 알아? 우리가 누군지? 이 근처에서 우리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었어. 나가라. 장철산이 낮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봐준다. 이 늙은이가. 마두령이 검을 뽑았다. 다른 부하들도 따라서 무기를 들었다. 객잔 안의 손님들이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갔다. 윤서아와 소연만 남았다. 소연, 너도 나가라. 장철산이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두령의 시선이 소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다. 저 계집애 괜찮은데? 데려가자. 마두령이 소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소연이 비명을 질렀다. 윤서아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마두령과 소연 사이로 뛰어들어 소연을 뒤로 밀어냈다. 건드리지 마라. 윤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두령이 비웃었다. 뭐야 이 병아리가. 내가 뭔데?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마두령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검을 휘둘렀다.
윤서아는 간신히 피했다. 제대로 된 무공도 전투 경험도 없었지만 5년간 연습한 청석 삼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마두령의 검이 다시 날아왔다. 윤서아는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어깨를 베었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윤서아는 쓰러지지 않았다. 끈질기네. 마두령이 혀를 찼다. 그럼 죽여주지. 세 번째 공격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목을 노렸다. 윤서아는 눈을 감았다.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다. 윤서아가 눈을 떴을 때 장철산이 마두령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마두령은 얼굴이 창백해져 검을 떨어뜨렸다. 아! 경고했다. 장철산이 말했다. 나가라고. 장철산이 손을 비틀자 마두령의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마두령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부하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다. 장철산은 마두령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윤서아를 돌아보았다. 다쳤군. 괜찮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죄송합니다. 장철산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으니까. 소연이 달려와 윤서아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아는 어깨의 통증보다 소연의 눈물이 더 마음 아팠다. 이렇게 작고 약한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그날 밤 윤서아는 깨달았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닷새 후 어깨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낯선 노인이 객잔을 찾아왔다. 작고 마른 체구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었다. 등에는 약재를 가득 담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떠돌이 약사요. 다친 사람 있소? 장철산이 윤서아를 가리켰다. 저 아이 어깨를 좀 봐주시오. 노 약사는 윤서아에게 다가와 상처를 살폈다. 오랜 손놀림이었다. 그는 약재를 꺼내 상처에 바르고 새 붕대를 감아주었다. 검상이군. 깊지는 않으니 곧 나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노 약사는 윤서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무인이요? 아닙니다. 거짓말. 움직임을 보면 안다. 무공을 배웠소. 하지만 오래 배우지는 않았군. 그리고 노 약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쫓기고 있소? 윤서아는 움찔했다. 노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소. 복수를 꿈꾸는 자의 눈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냥 떠돌이 약사요. 하지만 옛날에는 나도 강호를 떠돌았지.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노 약사는 약재를 챙기며 말을 이었다. 젊은이, 복수를 하려면 강해져야 하오. 하지만 보통의 수련으로는 부족할 것이오. 당신의 적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천운을 찾으시오. 천운이라니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기회요. 세상에는 가끔 평범한 수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비급, 영약, 고수의 전승 같은 것들 말이오. 그런 것들을 만나는 건 전적으로 운이지만 적어도 찾아다니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찾았겠지. 노 약사가 웃었다. 하지만 소문은 들려오. 북쪽 태행산맥 깊은 곳에 폐사가 하나 있다고 들었소. 그곳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지. 물론 확실하지는 않소. 그저 소문일 뿐이니까. 노 약사는 약값을 받고 객잔을 나섰다. 윤서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행산맥, 폐사, 천운.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윤서아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작별. 닷새 후 윤서아는 장철산을 찾아갔다. 떠나려고 합니다. 장철산은 잔을 닦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북쪽으로. 이유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철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장철사는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윤서아에게 건넸다. 가져가라. 여비다. 하지만 임금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일한 대가다. 윤서아는 주머니를 받았다. 무거웠다. 돈만이 아니라 장철산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아라. 장철산이 말했다. 복수를 하든 강해지든 뭘 하든 상관없다. 그냥 살아남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소연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윤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소연은 윤서아의 손을 잡았다.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약속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소연이 울먹였다. 꼭 돌아온다고 약속해요. 윤서아는 소연을 안아주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이 가혹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약속할게요. 꼭 돌아올게요. 그것은 거짓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 했다. 윤서아는 객잔을 나섰다. 새벽이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와 검이 있었고 주머니에는 여비가 있었다. 3개월. 이 도시에서 보낸 3개월은 도망자로서의 시간이었다. 숨고 일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윤서아는 배웠다. 세상은 청성문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복수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장철산을 보았고 소연을 보았으며 백무진을 보았고 혈사루의 끈질김도 확인했다. 그리고 노약사에게서 희망 같은 것을 들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강해져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운을 찾아야 했다. 윤서아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태행산맥.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가야 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서아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객자는 이미 저 멀리 있었다. 장철산과 소연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윤서아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 따라잡을 것이다. 윤서아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걸었다. 새벽 햇살을 받으며 북쪽을 향해, 천운을 향해, 그리고 언젠가 올 복수의 날을 향해. 도망자의 길은 끝났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수련자의 길이었다.